첫 번째 연자는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의 강지훈 교수님이십니다. 제목은 AMI 환자,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에서의 약물 치료의 최신 지견이 되겠습니다. 강지훈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녹음 파일 틀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Update of Medical Therapy in AMI Patients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는 것처럼 이 AMI가 가지는 클리니컬 그리고 소시오 이코노믹 임팩트는 상당히 큽니다.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를 보더라도 심장질환, 물론 허혈성 질환과 다른 심장질환이 포함되어 있지만 심장질환의 사망률은 크게 증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남녀 모두 지난 10년간 거의 1.5배만큼 증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 인허스피털 모탈리티 레이트와 1년 모탈리티 레이트는 크게 감소하진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점점 더 많은 환자들이 심장질환에 걸리고 치료하기 점점 더 어려운 환자들이 심장질환에 걸려서 저희가 그 환자들을 치료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흔히 심장질환에 있어서 더 빠른 그리고 제대로 된 재관리술을 시행하는 건 어느 정도 표준화가 돼 있어서 이 환자들이 롱텀 아웃컴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long-term treatment, 즉 메디컬 테라피가 중요하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메디케이션이 acute MI에서 쓰입니다. 안티플레이틀릿, 베타블로커, 라스 이니비터, 안티리피드 에이전트 등등이 있는데 이 관해서 빨간색으로 칠해진 이 세 가지에 관해서 2019년 이후에 어떤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됐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티리피드 에이전트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ESC 가이드라인에서 기존의 리피드 로잉 테라피가 2019년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클래스 2B에서 클래스 1으로 업데이트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DL 레벨의 이밸류에이션은 ACS가 생긴 직후에 해야 되며 그리고 LDL 측정은 패스팅이 필요 없고 리피드 로잉 테라피가 맥시멀 도수로 처음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타겟 역시 예전 가이드라인에서 보다 낮은 55ml per 데실리터로 되어 있고 특히나 이런 이벤트가 2번 발생하는 사람에서는 40mg per 데실리터로 상당히 낮게 이렇게 측정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낮으면 낮을수록과 같은 이 레코멘데이션은 계속적으로 에비던스를 쌓아온 오디세이 연구라든지 퓨리어 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더 강화된 안티리피드 에이전트의 방법과 이 레벨이 업데이트가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안티인플라메토리 에이전트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콜치킨이 있는데 작년 NEGM에서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콜코트 연구가 되겠고 AMI 환자, 30일 이하인 AMI 환자들이 모두 다 내셔널 가이드라인에 맞는 치료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아주 시비어한 환자들은 제외를 하고 콜치킨을 사용한 건과 플라세보를 봤을 때 2,300여 명씩을 랜덤을 했을 때 흥미롭게도 콜치킨을 사용한 군에서 유의미한 이 이벤트 감소를 보였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이벤트 감소는 스트로크와 urgent rehospitalization for angina와 같은 이벤트에 의해서 driven이 되었고 어쨌든 이 해저드 레이쇼 0.77이라는 작은 약 하나로 저렴한 작은 약 하나로 엄청난 해저드 레이쇼를 보였다는 거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이어가지고 물론 ACS는 아니지만 크로닉 코로너리 신드롬에 대해서 올해 NEJM에 콜치킨이 또 다시 한번 이 좋은 아웃컴을 보여주었고 해저드 레이쇼 0.69라고 해서 콜치킨을 사용한 군에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측면에서 아주 좋은 아웃컴을 보였고 여기서는 MI라든지 리베스큐레이션이라든지 등등 다양한 아웃컴에서 좋은 경향성을 보여서 콜치킨과 같은 안티 인플레메이터리 드러그가 코로나리 신드롬에서 엄청난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결론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준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전에 칸토스 연구에서도 역시 안티 인플레메이션이
이 코로너리 디지즈에서 좋은 아웃컴을 보인 거에 이어서 콜치킨도 여전히 계속적으로 좋은 아웃컴을 보여서 이런 안티 인플라메이터리 에이전트가 AMI에 있어서 좋은 이펙트를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결과를 계속 보여주는 업데이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DAPT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APT 연구는 어떻게 보면 ACS에서 너무나도 오래돼서 너무나도 진부한 주제일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 아스피린, 그 다음에 클로피도그렐, 그 다음에 프라소겔과 타이카그렐라와 같은 포텐트 에이전트에 이어서 상당히 많은 DAPT 관련 연구가 지속이 되었고, 이 중에서 뭐 엑설런트, 리셋 연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진행이 된 자랑스러운 연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7년 이후에도 상당히 많은 연구가 DAPT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 뭐 스마트 계열 연구라든지 포스트 RPACS, 티코 연구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연구일 뿐만 아니라 이 중에서 4가지는 ACS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였고 4가지 중에서 호스트 RPACS와 티코 연구는 ACS 환자를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의 연구여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DAPT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포텐트 P2Y12 이니비터라고 해서 프라소겔과 타이카그렐라가 있는데 2007년, 2009년 정도만 해도 당연히 클로피도겔보다 이런 포턴트 에이전트를 쓰는 게 맞는다라는 것이 주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프라소겔 베이스드 연구, 티카그렐라 베이스드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면서 이 두 에이전트가 가이드라인의 클래스 1 레벨 오브 에비던스 B로 강하게 이렇게 들어갔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프라소겔과 티카그렐라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클로피도겔을 쓴다라는 결론이 나오기까지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포텐트 에이전트가 서양에서는 이렇게 아주 좋은 결과를 계속적으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특이하게 한국과 일본, 즉 동양에서는 좋은 연구 결과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포텐트 에이전트가 동양에서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라는 의문이 많이 제기가 됐었고 특히 이 블리딩 리스크에 벌러러블한 동양인들이 똑같이 포텐트 에이전트에서 도움을 받을지가 많이 의문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밀의 NIH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을 했을 때도 보면은 이스케믹 아웃컴이라고 대변되는 메이스가 포텐트 에이전트인 프라소겔 티카그렐라를 썼을 때 클로피도겔을 쓴 것보다 이벤트가 하나도 감소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반면에 블리딩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해저드 레이쇼 2.5 정도로 많이 발생을 해서 역시나 동양인에서는 이스케믹 아웃컴보다는 블리딩 아웃컴이 중요한 이벤트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티카 코리아라고 아산병원을 중심해서 이루어진 RCT 그리고 필로우 연구라고 해서 일본에서 이루어진 티카그렐라 베이스드 RCT에서도 보면 티카그렐라 사용이 클로피도겔 사용과 비교했을 때 이피커시 아웃컴, 즉 메이스에 있어서 오히려 이벤트가 많고 6%, 9% 정도로 아주 비슷하게 나온 걸 알 수가 있었고 블리딩 아웃컴에 있어서는 당연히 티카그렐라가 클로피도겔보다 더 많은 이벤트를 일으킨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실제로 동양에서도 이런 티카그렐라가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에 관해서는 역시나 계속적으로 의문이 제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아주 최근에는 이 엘더리 AMI 페이션트에 있어서 서양 환자들, 즉 서양 ACS 환자들 중에서도 좀 더 벌러러블한 환자에서 도움이 될 건지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진 바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티카그렐라의 본 고장인 스위다트 레지스트리에서 연구가 진행이 돼서 결과가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일단은 2010년 정도서부터 클로피도그렐보다 티카그렐라 사용량이 훨씬 더 이렇게 쭉 늘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이 파퓰레이션을 바탕으로 해서 클로피도겔 약 8,000명, 티카그렐라 약 5,600여 명을 환자를 분석을 했고 스트로크, MI, 데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차이가 없었지만 readmission for bleeding 같은 경우에는 티카그렐라군에서 유의하게 많이 발생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여기서도 보시면 클라판 말도 벌어지고 그래서 엘더리 ACS 페이션트에서는 티카그렐라가 클로피도겔보다 이피커시가 좋지 않고 블리딩 아웃컴을 더 많이 일으킨다는 점에서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가설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작년 NEJM에 있어서 프라소겔 대 티카그렐라를 헤드투헤드로 비교한 연구가 있었는데 보다 강한 그리고 보다 에비던스를 많이 쌓아온 티카그렐라 대
보다 약한 프라스그레를 스테미 환자, ACS 환자 등등에서 사용했을 때 어떻게 될지에 관한 아이사 리액트 5 연구가 되겠습니다. 놀랍게도 처음에 가설은 티카그렐러가 더 좋을 거다라는 가설로 진행이 됐지만 프라스그렐이 오히려 좀 더 좋게 나와서 여기서 오히려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넘버 lead to harm, 즉 티카그렐러를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더 안 좋게 되는 명수가 몇 명인지를 계산할 정도로 상당히 놀라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굳이 꼭 강하게 쓰이는 것만은 전부가 아니겠구나 라는 가설을 또 한번 제기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호스트 RPACS 연구라고 해서 저희 동양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프라스그렐을 사용을 하되 디에스컬레이션 테라피를 하는 것이 어떨지에 관해서 ICT를 발표한 바가 있고 이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연구의 백그라운드는 이해하기는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ACS 환자들이 어쨌든 프로스롬보틱 밀리우를 가지는 건 맞고 이 프로스롬비타 밀리우 때문에 포텐트 에이전트가 레코멘데이션이 되는 건 맞지만 이스케믹 블리딩 리스크가 ACS가 발생한 이후에 템포럴 체인지가 갖고 있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큐트 페이즈에는 이렇게 이스케믹 리스크가 상당히 높지만 크로닉 리스크는 이스케믹 리스크는 좀 더 줄어들고 블리딩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상태로 지속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큐트 페이즈에는 좀 더 강한 안티플레이팅 에이전트를 사용하고 크로닉 페이즈에는 좀 더 약한 에이전트를 쓰는 이런 이 1년 동안 똑같은 레지멘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디에스컬레이션을 하는 것이 어떨지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primary endpoint는 NACE, 즉 Net Adverse Clinical Event로 All-Cause Death, Non-Fatal MI, Stent Thrombosis, CVA, Repeat Revascularization, Buck Bleeding이 되고 저희가 샘플 사이즈 캘큘레이션을 통해서 2,300여 명의 환자가 필요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스터디 디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ACS 환자가 오면 PCI를 한 이후에 디에스컬레이션 그룹, 즉 초반에는 아스피린 플라스그렐 10을 쓰다가 한 달 시점에서는 아스피린 더하기 플라스그렐 5mg으로 디에스컬레이션을 한 그룹 대 지금까지의 컨벤셔널 테라피, 즉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플라스그렐 정용량 그룹을 1년 동안 쓰는 그룹을 비교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over 75세, body weight less than 60kg, 그리고 history of TIA stroke와 같은 프라스그렐에 대한 트리플 컨트라인디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드는 환자들은 옵서베이션 군에 들어갔고 이 두 개 군을 비교를 한 RCT를 진행을 한 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400명의 ACS 환자가 스크리닝이 됐고 인롤이 되었고 이 중에서 앞선 파워 칼큘레이션에서 나왔던 2,300여 명이 RCT에서 컨벤셔널 및 디에스컬레이션 그룹으로 랜덤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400명 중에서 1,000여 명은 프라스그렐이 트리플 컨트라인디케이션에 들어가서 옵서베이션 그룹에 등재가 되었고 2,300여 명이 1,100여 명씩 각각 디에스컬레이션 도즈 그룹과 컨벤셔널 도즈 그룹으로 랜덤이 되었고 1년 동안 팔로우업을 했습니다. 베이스라인 클리니컬 캐릭터리스틱스를 보면은 에이지는 60세 정도로 기존의 ACS 트라이얼과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다이아비티스는 43%, 역시나 ACS 환자에서는 다이아비티스 환자가 좀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리스크 팩터가 있었고 특이하게 이 연구에서는 스테미 환자가 좀 적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언스테이블 엔자이나 진단을 좀 잘 주고 뭐 그런 환자들로 이루어진 파퓰레이션이어서 상대적으로 ACS 중에서는 조금 더 로우 리스크 환자들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전 캐릭터리스틱스 보면 50%가 멀티베슬 디지즈가 있었고 30%가 멀티 리전 인터벤션을 시행을 했고 아이브스가 3분의 1 정도 사용을 한 군이어서 역시나 우리나라 연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의 연구보다 아이브스를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일본의 연구보다는 아이브스를 적게 사용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1년째의 네이스를 보면은 특이하게도 저희가 예상을 한 디에스컬레이션 그룹이 컨벤셔널 그룹보다 훨씬 더 이벤트가 적었고 해저드 레이쇼가 0.70이라는 거를 알 수 있었고 이 디에스컬레이션 그룹이 컨벤셔널 그룹에 비해서 non-inferior하다는 가정을 만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두 군 간의 메디컬 테라피가 달라지는 것은 1개월째이기 때문에 1개월에서 랜드마크 애널리시스를 했을 때는 1개월부터 1년까지의 이벤트를 봤을 때는 해저드 레이쇼가 0.669로 더 작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수피리어 테스트에서도 역시나 이 디에스컬레이션 테라피가 컨벤셔널 테라피보다 더 좋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예상한 것처럼 이 피커시 아웃컴은 두 군 간의 차이가 없었고 블리딩 아웃컴, 즉 컨벤셔널 군이 디에스컬레이션보다 블리딩 아웃컴이 2배 정도 더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디에스컬레이션을 함으로써 블리딩 아웃컴을 0.5배로 줄일 수 있다는 것도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서브그룹 애널리시스에서는 디에스컬레이션 테라피와 컨벤셔널 테라피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모든 군에서 디에스컬레이션 테라피가 더 좋은 경향성을 유지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over 75세 body weight history of TIA와 같이 프라소겔을 사용하지 못하는 혹은 사용이 제한되는 군이 있었는데 이 군은 역시나 이벤트가 컨벤셔널 군, 디에스컬레이션 군보다 많이 발생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특히 초반에 이벤트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군에 대한 멀티베리엇 애널리시스를 했을 때는 네이스를 올리는 리스펙터로 가장 크게 크로닉 키드니 디지즈가 있었고 에이즈랑 low body weight, body mass index 등등이 인디펜던트 프리딕터였습니다. 그래서 이 호스트 RP ACS의 ICT 컨클루전은 ACCS 환자에서 디에스컬레이션 스트래티지가 기존의 컨벤셔널 스트래티지보다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특히 디에스컬레이션 테라피가 컨벤셔널 테라피보다 좋은 거는 더 약한 DAPT 에이전트를 씀으로써 블리딩 이벤트를 줄일 수 있었고 요 약한 DAPT 에이전트를 쓰는 거는 이스케믹 이벤트를 늘리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가 프라스그렐 베이스드 디에스컬레이션 테라피의 이것이 이 ACS 환자들의 이스키미아와 블리딩 리스크를 밸런스를 할 수 있는 옵티멀 스트래티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가설을 제기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제 발표의 서머리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티멀 메디컬 테라피는 역시나 지금 저희가 이 AMI 환자들의 클리니컬 아웃컴을, 롱텀 클리니컬 아웃컴을 좋게 하는 데 있어서는 이센셜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티리피드 테라피 같은 경우에는 stronger the better, potent the better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더 강하게, 더 낮게 LDL을 유지할수록 아웃컴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메이션 역시 MI에 있어서 중요한 키 팩터고 때문에 안티 인플레메이터리 에이전트도 좋은 결과를 많이 보이고 있어서 이런 측면에서는 향후에 많은 연구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티플레이터리 에이전트의 사용은 역시나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긴 하지만 과거 10년 전의 결과와는 다르게 stronger the better, potent the better는 확실히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다 더 미세하고 섬세한 조절이 필요한 것이 안티플레이티드 에이전트이고 이 안티플레이턴트를 좀 더 맞추는 것이 옵티멀 메디컬 테라피의 근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